북미 정상회담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김영철은 이번 주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각 당 후보들의 정책 경쟁과 자질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 소득 격차 확대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모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이틀 만에 경찰의 비공개로 재소환됐습니다. 경찰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와 또 판문점, 뉴욕, 워싱턴 등등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비핵화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오늘 뉴욕으로 출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베이징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2시쯤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폼페이오 장관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하는 바로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에 1박 2일 일정으로 뉴욕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이 북미 회담을 막후에서 지휘해온 두 수장이 만나서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서 간격을 좁힌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사실상 합의문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서 만나는 겁니까? 네, 일단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좀 꺼렸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Engaging him in New York, and that's all I have for you on that. That we're going to be in New York, and we look forward to those meetings. 네, 미국으로서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워싱턴 DC보다는 일단 뉴욕이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이어서 뉴욕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별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 대표부가 그동안 북미 간 소통 채널을 맡아온 만큼 뉴욕에서 일단 회담을 하되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김영철의 백악관 예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회담 소식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글쎄요, 항공 스케줄을 계속 변경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워싱턴으로 간다고 했다가 뉴욕으로 간다고 하고 또 뉴욕으로 가는 시간도 어제 저녁에서 갑자기 오늘 오후로 왜 이렇게 스케줄을 번복하면서 미국으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도착을 해서 중국의 관리들과 면담이 자꾸 시간이 바뀌거나 지연되면서 비행기 시간도 늦었다는 설명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이 일시적으로라도 제재 유예를 해줘야지만 미국을 입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그 제재 유예를 받는 것 때문에 그 비행기 떠나기 몇 시간 전에야 이제 그 제재 유예를 받고 떠날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이제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비행 시간이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도 나와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12일까지라고 하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중국의 관리들과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면 비핵화 방법이나 이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혹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방중, 그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지만 전에 혹시 먼저 중국에 들렀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싱가포르로 날아갈 가능성 이것도 있습니까? 뭐 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6월 12일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오늘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의제는 이미 확약이 양국 간에 네. 확정이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예. 네. 중국을 만난다고 해서 그 의제 부분에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과 뭐 장소 변경 부분을 뭐 또 설명드리고 뭐 중국의 그런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도 계속 이제 바뀌었지만 장소가 눈에 띄게 처음에 워싱턴이었다가 뉴욕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냥 딱 얼핏 생각하기에 워싱턴에 당연히 백악관도 있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또 당초부터 뉴욕을 가려던 것도 아니고 워싱턴 DC에서 뉴욕을 로 이렇게 행선지를 변경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처음에 네. 이제 미국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온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뉴욕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워싱턴으로 가려다가 뉴욕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역시 약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 북미 간의 수교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에 와 있는 북한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의 제한 측면이 김영철 부위원장에도 일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저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온다고 한다면 최고위급의 약 18년 만에 워싱턴 방문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정치적인 무게가 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까지 왔는데. 예.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뉴욕에서 현재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으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뉴욕에서 만나고 혹시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뭐 여전히 살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까지 참 면밀히 또 짜야 되는 게 참 외교에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은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사실 이번 올해부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문하고 등등의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의 또 원흉으로 바라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발칸반도가 아니며 이라크나 리비아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도 지난날과 달리 모든 것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겐 참 뼈아픈 이제 기억이 있는 담당 그 부서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평화의 상징처럼 또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북한의 그 용인술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불투명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런 발언을 할 때는 이제 김영철 현 부위원장이 정찰총국장으로서 이런 대남 이런 도발 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예. 때문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에게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예.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통일전선 부장으로서 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통일부와 국정원을 좀 기능을 예. 합쳐놓은 듯한 그 위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인복을 벗고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로서는 지나간 그런 사안들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네. 일단은 이 비핵화 과정을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덮고 지나가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김여정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 김영철을 보냈을까 하는 저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2인자로 이제 네. 부각이 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최룡해가 이제 그랬었죠. 가장 실권이 있는 2인자로 집권에 가까운 집권자에 가까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서 북한과 이제 한국과 이야기를 하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위치가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판문점 회담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옆에 바로 배석했던 것이 김영철 네. 부위원장이니만큼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로서는 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미가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는 1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급 방미는 이제 18년 만인데 당시에 이제 조명록 그 위원장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갔었는데 당시에는 워싱턴에 갔었고요. 이번에 이제 김영철은 뉴욕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합의와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되겠는데 내일에 이제 도착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하게 되면 어떤 합의를 할 것으로 그때 합의와 내일의 합의 어떻게 좀 차이가 나고 비슷한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18년 전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아마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특사 자격이란 말은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혹시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면 특사 자격이 되는 건가요? 뭐 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꼭 특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건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 예. 저번에 그 김여정이 한국을 왔을 때도 사실 특사 자격인지 아닌지를 몰랐다가 그렇죠. 처음에 몰랐죠. 그랬다가 예. 이제 친서를 전달하면서 특사 자격으로 전달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불분명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조명록 차수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합의까지는 됐었는데 당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말기였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면서 선거 바로 한 달 전인가 그랬었죠.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긴 했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예. 또 그 당시는 아직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라는 주제 자체가 크게 부각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비핵화라는 의제에 대해서 양국이 접근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쨌든 오늘 오후 1시에 뉴욕으로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뭐 내일이나 모레쯤 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아슬아슬한 게 사실 미국은 비핵화와 함께 생화학 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이 그런 미국 요구를 좀 에둘러 비판하고 있거든요. 6.25 전쟁 기간에 미국이 세균과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인민들을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둘의 의견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협상 전략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북한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은 6월 12일에 아마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과연 어떠한 논리로서 비핵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 과정을 내부적으로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월 12일이 되기 전까지는 뭐 회담을 안 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의 언행들은 아마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계속해서 을지훈련,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을지프리덤 훈련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탈북 여종업원들 강제 납치됐으니까 반드시 송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조가 또 나중에 혹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어떤 북미 관계 이런 부분에서 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려는 그런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거의 매일같이 노동신문에 이런 글들이 물론 일면은 아닙니다만 네.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 5월 15일 이후 북한이 갑자기 이제 사실 맥스 선더 훈련이 예정돼 있다는 걸 알고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도록 합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맥스 선더 훈련을 빌미로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사례도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것이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러한 이슈들은 사실 그냥 흐지부지 그냥 예. 지나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북한은 뭐 여전히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북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협상까지를 감안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북한은 이런 관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그리고 미국의 조혜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제 의전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연출하냐도 양국의 어떤 약간 기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전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김창선 부장의 오늘 오전 본인의 이제 숙소를 빠져나가는 네. 것을 저희가 채널A 카메라가 포착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벤츠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나간 다음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저희가 취재가 안 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의전 담당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번이나 베이징과 다롄, 중국을 갔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에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다닐 것이며 그 중국에서 받았던 뭐 사이카의 호의나 뭐 차는 또 어떻게 실어갈 것이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사실 미국은 이런 정상회담의 경험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또 해외에서 이런 다자 정상 외교에 참석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 미국은 별로 크게 사실 문제될 거는 없는데 네. 이제 북한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전례가 없는 사례가 예. 될 뿐더러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경호를 외국 정부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김창선 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런 동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은 경호에 있어서 싱가포르 군 및 경찰과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은 어떻게까지 통제를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김 대사 등이 와 있는데 호텔 앞에서 이제 우리 기자들은 이제 진을 치고 사진을 예, 찍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는데 네. 아마 북한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묵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렇군요. 과연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마 김창선 부장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일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비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또 만약에 북한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사실 북한이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네. 그 보통 다자 외교를 할 때는 그냥 자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참가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아니면 이제 양자 회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은 부분은 주최하는 국가에서 예.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제3국에서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 회담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러게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아니면 싱가포르 정부가 어느 정도 도움을 근데 또 싱가포르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제재를 또 조금 피해 나가야 그래.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원칙상으로는 북한이 자기 부담분을 부담해야 되겠지만 예. 이 부분이 협상이 잘 진행되게 되면 미국이 조금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나요? 혹시 우리나라가 도와줄 수도 있나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네. 평창 남북 정상회담 때 예. 판문점에서 할 때는
우리가 비용을 다 대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뭐 든 비용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에서 온 이후에 뭐 이 판문점 그렇죠. 예. 지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로 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남북 특별 교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1차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했을 때 왜 그 경호원도 이 V자로 12명이 차 옆에서 막 뛰어가는 장면 저희가 보고, 야, 북한은 저렇게 경호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과연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뭐 총도 차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뛰어가는 그런 의전을 볼 수 있을지, 경호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좀 지금 현재로서는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호텔 주변이나 이제 외곽 경호 등의 기본적인 경호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담 장소가 그럼 숙박하는 장소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고려가 되겠지만, 대통령 그 정상에 대한 근접 경호는 자국에서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판문점에서 봤던 이렇게 차 주변에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접 경호는 북한에서 담당하는 것이 그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셨던 저 장면, 과연 싱가포르에도 연출될 수 있을지 저희가 6월 1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여야는 본격적으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조금 전 10시 6.1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평화 모드를 강조해 표심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추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해 압승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우군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을 전국 유세에 내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충청 표심 공략에 나섰다고요? 예, 한국당은 충남 천안에서 현장 선거 대책위 회의를 열고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폭로로 물러난 만큼 충남을 당선 가능 지역으로 보고 공략하는 겁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문제로 지방선거를 덮을 수 없다며 소득 양극화 등 경제 파탄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오후 경북 김천과 상주를 찾아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여는 등 텃밭인 TK 지역 표심 단속에도 나섭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는 각각 호남과 TK를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고, 민주평화당 역시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고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 후보들은 선거 차량, 그 유세 차량을 타고 거리를 누비게 됩니다. 본격적인 유세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후보들의 발 혹은 입이 되어줄 그 유세차 제작 현장에 김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방선거에 투입될 유세차 400대를 제작하고 있는 한 공장입니다. 반짝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축구장 절반만한 부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지시는 마이크로 합니다. 이제 2일 남았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선거판에 다시 한번 없으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본격적인 작업은 LED 화면을 부착한 철제 구조물을 화물차 위에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금 밤도 안 자고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잘못해버리면 이게 모두 이제 공 뜨는 거죠. 구조물을 고정시키고 페인트 칠을 한 뒤 후보 사진을 붙이면 마무리됩니다. 밤샘 작업까지 더해 유세차 한 대를 제작하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완성된 선거 유세차입니다. 오르내리기 쉽게 발디딤판이 있고 이렇게 후보가 유권자들을 향해 연설할 수 있는 단상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전기 발전기와 스피커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세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대당 1,500에서 2천만 원대인 가격을 감안하면 하루 사용료만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유세차엔 각 당의 홍보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은 당 로고를 최대한 강조하지만 한국당 후보들은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민주당 후보들에겐 인기입니다.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등 신선함으로 승부하기도 합니다. 유세차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음량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소음으로 표 대신 민원만 불러올 수 있어 일부 후보들은 아예 유세차 없는 선거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자,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곳곳에서 후보자들 간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찬호 정치부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녁에 경기도지사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만은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니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김용환 그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죠. 네.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네. 아주 세게 몰아붙이던데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제 우선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그 진흙탕 싸움이 좀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세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방금 본 내용은 과거에 이제 그 지금 연예인 스캔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그 배우 김부선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김부선 씨가 SNS에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한 글을 좀 올린 적이 있어요. 예. 좀 이게 뭐 어떤 좀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과거 이제 변호사 시절에 뭐 양육권 뭐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상의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좀 삐걱하는 그런 그 SNS 글이 오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루머를 계속 이렇게 확산한 이제 그 네티즌이 결국 좀 구속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사실이 아니다.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는 징역 1년 법정 구속에 처해진 바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만난 적이 있다. 그 뒤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과거 이제 변호사로서 만난 적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 야당 다른 당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의미로 좀 공격을 하고 싶은 거고 지금 그렇게 좀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항상 그렇긴 하지만 이 선거가 막판 가면 꼭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정책은 딱싹 자취를 감추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경기도가 모든 17곳의 지금 시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좀 네거티브 선거가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남경필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 형수 욕설 논란, 형수 욕설 논란 그거를 처음에 끄집어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2.6%로 이제 남경필 후보와 김영환 후보를 합친 것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합쳐도 2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을 엎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좀 솔깃하는 이런 좀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방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지금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해경공 임씨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만 현재 저 여론조사 아까 보니까 5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조사 시기가요. 그렇다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권자의 표심에. 네,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뭐 이렇게 5월 27일이라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한 뒤인데도 당시 이제 한국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 정도로
사실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 다 들어가서 본 거군요. 듣고. 예, 많이들 봐서 이게 좀 다운이 될 정도였는데 하지만 그 여론조사에는 크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더 정책 선거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좀 표심이 오히려 반영된 게 아닐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또 같은 그 TV 토론회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헐뜯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확인하시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2014년에 8.4%였다가 2017년에 10.5%로 올랐어요. 어떻게 줄었다고 하십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 고용률을 얘기했습니다.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률이 중요합니다. 착각으로 일단 거짓말하시군요. 앞으로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거짓말은 이재명 후보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네, 뭐 보니까 저렇게 공방이 거짓말 오가니까 정의당 후보가 좀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정책 선거 합시다라고 조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네네. 네, 저거는 단순히 말실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말실수로 보는 게 맞고, 근데 지금 뭐 네거티브 선거가 되면 감정이 서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말꼬리를 잡는 듯한 그런 공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남경필 후보의 말실수를 그래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지사 선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2주 남았고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공식 시작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서울시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역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번 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은 설명을 송찬욱 팀장이 해주시죠.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2%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13.6, 안철수 후보가 15.5%입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박원순 후보 50%를 좀 뛰어넘고 있고 이제 두 후보를 합쳐도 아직은 박원순 후보가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박원순 시장 후보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다전사령관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서울시자치구의 구청장, 시의원, 부의원 모두 당선시키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확고히 지지합니다. 사실 4년 전에 저 서울시장 선거 봤었지만 그때는 혼자서 막 배낭 메고 다녔었잖아요. 이번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4년 전에 사실 박원순 후보 선거 운동하는 거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그냥 혼자 다녔잖아요. 강남역에 그냥 골목을 혼자 다니면서 선거 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진 게 메머드급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요. 이제 서울의 구청장 선거가 25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일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이제 박원순 후보가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25곳 중에 24곳의 구청장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 남은 광진구에 가서 출근 인사를 했거든요. 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까지 이제 약 보름 정도 기간이었는데 25곳을 모두 돌면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그 개인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체 선거운동을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서울시장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혹시 나중을 차기를 도모해서 전체 선거판을 내가 한번 이끌고 싶다 아마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놀랐던 게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이미 20곳이 벌써 민주당 그 구청장이 하고 있고요. 5곳 정도만 자유한국당인데 저거를 5곳 마저도 다 싹쓸이 하겠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꿈이에요. 그렇죠. 이게 박원순 시장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뭐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5곳, 5곳에 물론 민주당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3구의 중구랑 중랑구를 지금 한국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서울시의 부시장 출신들을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여기를 탈환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 생각을 해보시면 강남과 송파에서 민주당이 후보 이제 당선을 시켰거든요. 전현희 의원 등등. 이게 뭐
항상 한국당의 아성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그만큼 이번엔 강남 3구도 도전할 만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강남구 외에 송파구와 서초구는 전략 공천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후보를. 그만큼 이번에는 정말 한번 석권을 해보겠다. 이런 좀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한국당은 물론 제가 강남 3구조차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엄살이죠. 원래 선거 전에는 좀 엄살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총선 결과를 봤을 때 쉽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지난 대선 때도 강남권이 결코 한국당 우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도 그래도 서울구청장 최소 지금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야권 후보들은 정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사람의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나치게 자기 시민운동 출신들을 너무 중용하고 서울시청 6층 마피아라고 공무원들이 다 이야기하죠. 잘못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6층 외인 부대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서울시청 6층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둘 다 공격을 하는 거죠? 6층에 시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시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이제 시민단체 출신들의 고위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들이 시정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후보들의 의혹 제기이자 비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 출신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인데 이제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박원순 시장이 7년 동안 서울시장이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 같은 시정을 하고 있다. 특히 뭐 참여연대 요새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화는 그 두 사람 단일화 좀 될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서울의 투표 용지가 이미 인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도 사퇴를 해도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남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했다 이름이 효과는 많이 떨어졌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내가 후보가 되는 단일화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단일화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일화 쉽지 않다. 가능성이 많이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원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그제 이어서 오늘도 경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저희는 몰랐는데 몇 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이명희 이사장은 약 3시간 전인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이곳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10시부터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겁니다. 이 이사장은 그제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계열사 호텔 증축공사장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2차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이게 짧은 시간에 2번이나 부른 걸 보면 뭔가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이 이사장의 진술을 종합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이 가위나 화분 등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이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오늘 저녁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살 손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바로 전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주 침착하게 해냈는데요. 역시 조기 교육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작은 영웅을 김태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병실에서 마주 앉은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은 일주일 전 아찔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아버지 깼다 승물이 된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지난 22일 오전 충남 태안. 할아버지는 밭에 농약을 주고 온 뒤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손자인 13살 권준원 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 덕분에 할아버지는 조금씩 숨을 쉬었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건 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이. 할아버지 가슴엔 손주의 심폐소생술로 시퍼런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멍이 자랑스럽습니다. 약간 자랑스럽고 약간 조금만 어른스러워서. 권 군은 할아버지를 살리기 바로 전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5, 6학년 학생들이 1년에 2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침착한 대처로 의식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이번 주 퇴원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꾸민 권 군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리고 싶어요.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학병원 법인카드로 마사지숍이나 유흥업소 등을 다니며 4년 9개월간 3억 5천만 원을 쓴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한 달 평균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600만 원 정도가 넘는 돈인데 정말 간도 큰 공무원인데요. 바로 복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복지부 허모국장이 인천 가천대 길병원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건 지난 2013년 3월이었습니다. 허 씨는 이때부터 4년 9개월간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 호텔에 드나들거나 명품을 사는 등 개인적 용도로 3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허 씨가 자신의 부서가 선정을 맡은 연구중심병원 관련 정보를 길병원 이모 원장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고 지원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이 주무과장과 친해지면서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병원장 이 씨는 국회의원 15명에게 병원동 4,600만 원을 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불법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치자금 후원은 개인들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헌금은 각 개인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병원장 이 씨를 배임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출처를 알았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의원실과 후원회는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허 씨는 검찰이 기소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착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계속 치고 갑니다.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달리기도 하죠. 이를 보고 있던 이 승용차 운전자가 트럭을 앞질러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함안군 중부내를 고속도로에서 트럭 운전자 44살 이모 씨가 뇌전증으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다행히 뒤따르던 이 운전자의 살신 성인으로 또 한 번 고속도로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혐의입니다.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네, 변 씨는 이렇게 구속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곧 피사철인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백상아리가 이렇게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우리나라 수온이 오르면서 오징어를 먹는 돌고래가 오징어를 따라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이동했고 또 돌고래를 먹이로 삼는 백상아리도 서해 앞바다로 이동한 겁니다. 그 해양 생물의 어떤 먹이 분포, 백상아리의 먹이 분포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군산과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상어가 출몰하게 된 겁니다. 상어가 주로 발견되는 이른 새벽과 밤에 특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노란색 같은 밝은 색을 주로 공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공사 탈북 후 처음으로 남한에서 혈육을 찾았습니다. 최근 발간된 책을 본 오촌 친척이 연락을 해온 건데요.
가족 사진 한 장 없던 태전공사, 아버지 사진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정주 NXC 대표가 1,000억 원짜리 반성문을 냈습니다. 재산 1,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건데 경영권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우 이태곤 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논란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건데요. 지난해 이태곤 씨가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찬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를 한 국내 주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와 청호나이스, 쿠쿠와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인데요. 그 정도가 약한 LG전자를 제외하고 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99.9% 없앨 수 있다고 광고한 부분입니다. 이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수치로 유해물질 제거율은 높아도 60%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과장 광고가 가능했을까요? 유해물질 제거 효과를 측정하는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마다 이렇게 모두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요즘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죠. 정부도 얼른 이 기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요즘 정말 물가가 무섭습니다. 분명 대통령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면 소비가 늘어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아직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산업부 김진 기자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생각만큼 좀 효과를 못 내서 청와대도 정부도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한 발언과 그리고 어제 열렸던 긴급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청와대 경제팀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주도 성장, 중상층과 서민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인데요. 네. 먼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그런데 제일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이 표를 함께 보시면요. 네. 상위층 20%와 하위층 20% 간의 격차가 이렇게나 커졌습니다. 886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던 경제 정책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어제 청와대 긴급점검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아프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우리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화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직접 그 위기를 지적한 건데 그러면 정책이 조금 보완되거나 좀 수정이 되나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네. 정책실장, 김용주 노동부 장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특별한 노력을 더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사실 역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부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실제 산업 현장에선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19일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올 들어서 전체 주유소 중에서 25.5%에서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 가운데 10% 정도는 3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모아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린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주유소 사장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동생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최저임금은 확실히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정책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근로시간 단축이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그만큼 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업 300곳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10곳 중 9곳이 이곳처럼 채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 등 실질 임금도 줄어드는데요. 기업 70%는 임금 보전 못 해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래저래 근로자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일자리도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사실 여기에다가 물가까지 올라서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장르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감자, 무, 호박, 냉면, 삼겹살, 삼계탕 줄줄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지 가격도 오릅니다. 한 과목당 다음 달부터 2,0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울상인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물가가 올라서 학습지 가격마저 오르면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직접 가르쳐야 되는지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네, 특히 학습지는 영어 유치원이나 고가의 학원에 비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사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학습지 교육마저 올라서 서민들 입장에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소득 주도 성장이란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민심 그리고 경제 지표 심상치 않습니다. 꼭 면밀히 관찰해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진 기자였습니다. 네, 하나, 둘. 시한부 삶을 살던 변두리 마을 사진사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 심은하 씨의 풋풋한 얼굴이 참 반갑습니다. 예전엔 동네마다 이런 사진관이 한 두세 개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 너머 액자 속에는 가족사진, 증명사진, 졸업사진까지 우리네 이웃의 모습이 가득했죠. 소중하게 찍은 24장 또는 36장 저 필름을 들고 사진관을 찾아가서 현상되기만을 기다렸던 그 추억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고성능 카메라의 버금가는 휴대전화에 밀려서 사진관은 이제 흑백 사진 속의 추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휴전선 근처도 군 시설물도 아닌 카페나 음식점에 이런 편말이 나붙었습니다. 과거엔 주로 해외 고급 식당에 이런 곳이 많았는데 국내에도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손님들이 이 사진을 찍느라 제때 먹지도 않고요. 이 플래시 빛을 막 터뜨려서 이 주변 사람들 밥 먹는데 피해도 줍니다. 또 음식 예쁘게 찍는다고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남의 정신을 쏙 빼놓기도 한다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나 이런 곳에도 와봤다. 너 이런 비싼 음식 못 먹어봤지? SNS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 괜히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영국의 스타 셰프 고든 램지는 고객들이 음식 사진을 찍는 건 셰프에게 오히려 큰 칭찬이다. 무료 홍보해 주는 게 감사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러면서 고객들의 사진 찍을 자유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본 아트, 생후 14일이 안 된 신생아 사진 촬영을 뜻하는데요. 최근 아이를 출산한 신세대 엄마들에게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신생아 때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3, 7일도 지나지 않은 신생아 아이들에게 이 수십 장의 플래시를 터뜨리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지만 엄마들 사이에선 아주 문의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신생아 때 시작된 사진 촬영이요. 50일, 100일, 200일, 1년
이럴 때마다 반복이 되고요. 다 합치면 비용도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우리나라 사진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된 일기를 꺼내듯이 추억을 담은 사진 한 장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장씩 찍어서 추리기도 어려운 사진. 쉽게 찍고 쉽게 지워버리는 사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길 수 있을까요? 사진은 찍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한 얘기인데요. 그만큼 추억을 만드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진 장수와 추억은 비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 어릴 적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표정과 이 감정 속에서 이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추억을 소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봄과 여름이 공존하는 날씨 속에서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기류가 불안정한 탓에 어제 저녁부터 중부지방에는 갑작스러운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접이시고사는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고 또 우박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가 28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고요. 습도도 높아서 굉장히 꿉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음식물을 상온에 두면 상하기가 쉽습니다. 이맘때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으니까요.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에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부 남서부 지역에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갈수록 한낮에는 기온이 오름세 보이면서 더 더워질 텐데요. 일교차 큰 시기에 면역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